네, 리플 소송이 사실상 지금 마무리 국면인데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한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출하라고 했던 문건들 다 제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지금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리플이 엄청 강하게 강공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SEC가 여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으로 막판까지 아주 그냥 재미있게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리플 소송 주변에 자리한 다른 사건, 소송들로부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SEC가 아니라 리플이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도 연방 규제기관의 규제권을 약화시키거나 규제권 자체의 어떤 정당성을 제기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있는 SEC의 상황, 그런데 리플이 막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는 아주 극단적인 요청을 법원에 하면서 막판까지 아주 그냥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0.5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XRP, 0.5달러대는 아무도 안 사는데 물론 이게 1000달러는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1000달러는 아니더라도 1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 어느 구간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됐을 때는 누구나 다 XRP를 사려고 이렇게 모여든다라는 거, 이런 걸 재미있게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리플의 마지막 반격이 진짜 이게 SEC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때리는 멘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EC의 제소 자체가 기각되어야 된다, 이렇게 리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멘트를 던지다 보니까 SEC가 바로 하루 뒤에 바이낸스 판결과 리플 소송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죠. 일단 너무 심플해요. 이번에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제시한 바이낸스 소송에서 BNB 판매와 관련해서 2차 시장 판매, 이거는 지금 소송에서 아예 기각시켜버린 거잖아요. 이 BNB 2차 시장 판매를 투자 계약이라고 간주하기에 충분하지가 않다. 이 초기에 증권 성격 지니고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계속 증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차 시장 판매와 관련해서 아예 기각이 되다 버리니까 리플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2차 시장 판매 증권 아니라고 아날리자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리플이 되게 빡세게 얘기한 거죠. 안 그래도 바이낸스 판결과 관련해서 한 대 얻어맞은 SH 입장에서는 진짜 막 벙쪄서 지금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약식재판 판결문 그대로를 인용한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다 보니까 아주 막판에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리플 주변에서도 함께 펼쳐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런 되게 흥미진진한 상황 속에서 리플 소송 결과가 7월에 판결이 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드 리스폴리라는 리플 진영 변호사,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토레스 판사가 7월까지 구제책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7월 13일 또는 7월 말에 발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7월 13일의 근거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7월 13일, 지난해 7월 13일 리플 약식재판 판결이 나왔던 날입니다. 초기 기관 판매 XRP는 증권이지만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비증권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판결이 나와주면서 XRP가 폭등을 했었고, 당시에 그날 새벽에 자다 깨서 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요. 언제 또 1년이 지났나 했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말 거의 끝이 보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도 지금 머리를 조금 짱구를 굴릴 법한 이슈, 마지막 변수는 결국 벌금 규모가 아닐까, 이거밖에 없겠죠. SEC가 초기에 20억 달러 벌금 요구했다가 1억 200만 달러로 확 줄였잖아요. 리플은 1000만 달러 미만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테라폼 랩스 판결이 변수로 등장을 하면서 리플이 또 그때도 반박문을 법원에 제출을 한 거였잖아요. 아니 테라폼 랩스 사건이랑 비교했을 때 아니 대체 기준이 뭐냐? 우리만 왜 20억 달러야?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SEC가 테라폼 랩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니네는 1000만 달러 미만이 아니고 1억 200만 달러야. 이러면서 갑자기 확 준액수가 튀어나와서 이 숫자가 지금 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EC가 사실상 벌금을 대폭 감경하는 제안을 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면서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말 재밌는 거는 이 법원별로 엇갈리고 있는 증권성에 대한 판단, 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적 기준 자체가 아직 과도기 단계에서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리플 투자자 집단 소송 판결문에서 XRP가 증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내용이 적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리플 소송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될 것인가 기대 포인트입니다. 애슐리 프라스퍼 역시 리플 진영 변호인이죠. 리플은 가장 먼저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과 달리 공정한 고지, 페어 노티스가 없었다. 리플 약식재판 판결 이후에 SEC는 잇따라 패소하고 있고 의회는 SEC가 규제권이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각 법원 판사들조차 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토레스 판사는 SEC가 항소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서 판결을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 공정한 고지, 페어 노티스 정말 굉장히 큰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였는데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에 SEC는 XRP가 증권일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리플로서는 권리인 건데 공정한 고지 이런 거 전혀 없다가 오히려 XRP는 증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멘트가 나왔던 건데 공정한 고지 한 번 없이 갑자기 기소 때려버리니까 리플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게 참 소송 전반과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다뤘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 공정한 고지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하면 페어 노티스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아주 그냥 상당히 정치적인 냄새가 확 풍기는 그런 구린내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SEC. 어쨌든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리플 소송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이렇게 우호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들이 미국 사법부 내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는 쉐브린 독트린을 대법원이 무효화했다라는 거. 1980년대 법원이 법률 언어가 모호한 경우에 규제기관의 결정과 전문 지식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연방 규제기관의 법률 해석권을 부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법원은 법령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없는 기관의 법률 해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뭐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 40년씩이나 걸렸을까? 40년 더 걸린 거죠. 44년 걸린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SEC와 관련해서는 SEC 규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이번에 집행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SEC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연방법원에서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SEC는 사기 혐의 처벌을 다루기 위해서 연방법원 대신 행정법 판사가 주재하는 내부 절차를 활용해 왔는데 이거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SEC가 아니라 연방법원에 와서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SEC의 집행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아주 멋진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내부 절차를 통한 집행, 규제 방식, 일회성, 사법 처리, 제소, 기소를 통해서 기관, 기업들을 겁박했던 그런 우악스러운 그런 절차가 이제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 특히 암호화폐 규제 권한과 관련해서 SEC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이제 하원 표결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취지에서 대법원에서도 SEC의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만 헛짓을 하고 있는 거고 의회, 사법부, 이 상권 분립의 나머지 두 축은 지금 상당히 규제 기관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해서 쌓이니까 약간 재밌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비트코인과 괜찮은 알트코인들 축적하기 좋은 시기인데 미국 법원의 이런 판례들도 상당히 예쁘게 아주 예쁘게 축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적의 계절. 뭐니 해도 최고봉은 뎁트박스가 아닌가 싶어요. SEC가 권한을 남용했다. 180만 달러 손해배상 지급 명령. 진짜 SEC 쪽팔려서 진짜 저라면은 제가 쭈꾸미 대가리라면은 그냥 알아서 내려올 것 같아요. 너무 쪽팔려서. 어떻게 이런 판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쭈꾸미 대가리도 입증을 이번에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죠.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한 기대 포인트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소송 이슈 리딩을 지금 SEC가 아닌 리플이 하고 있다. 여러 판례들, 주변 판례들을 모아서 기소 자체를 기각해주세요 라고 선빵을 날리는 호연지기. 두 번째는 미국 법원 등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리플에 직간접적으로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소송 판결이 예상보다 일찍 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다. 7월 13일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8월이나 9월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빨리 나오면 좋죠. 어차피 이거는 SEC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정치적인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약식재판 수준 또는 약식재판보다 조금 더 개선된 리플의 우호적인 수준으로 나오면은 게임 끝. 미국 3심제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사실심, 2심과 3심이 법률심.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1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되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판례로서. 우리나라는 이제 1심과 2심이 사실심, 3심이 법률심. 약간 우리나라랑은 다른데 리플 과연 1심 판결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유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 이거 짚어봤던 건데 버티온 XRP ETP가 스웨덴 나스닥 스톡홀름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커스터디와 거래 제공업체는 코인베이스. 항상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등 암호화폐 ETF가 출시되기 전에, 승인되기 전에 유럽에서 먼저 출시가 됐었다더라. 지금 XRP가 몇 개의 상품이 유럽에서 ETP 형태로 잘 거래가 되고 있다더라. 상당히 흥미롭죠. 그리고 특히 해시덱스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 ETF 승인 신청 데드라인이 내년 3월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담긴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것도 짚어봤었잖아요.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 합치면 90%가 넘어요. 비트코인이 64%고. 그런데 밑에 깔려있는 알트코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 다 재밌습니다. 솔라나, XRP, 카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폴리곤, 유니스와 폴카닷. 다 쟁쟁한 친구들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와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건 진짜 괜찮은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지금 비트 이더까지는 ETF 이슈 해결됐고, 지금 솔라나가 ETF 현물 ETF 승인 신청서 제출됐고, 아이씨 그럼 다음 XRP야? 아니면 카르다노? 체인링크랑 아발란체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약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점들. 실제로 내년에 해시덱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 ETF가 출시가 된다면 이 안에 담겨있는 친구들도 개별 현물 ETF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쁜 포트폴리오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내 것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엉망이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상당한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지금 어질어질하고 XRP는 다시 0.45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요때쯤에 오랜만에 추가 매수했는데 역시 제가 사니까 훅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XRP 캡틴, 데일리 차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XRP가 대규모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 상단 저항에 대한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지금 저항을 맞았고 몇 번 더 와리가리 하다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3데이 차트에서는 되게 예뻐요. 이것도 하락수기가 아주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RSI는 강세 다이버전스, MACD도 강세 크로스오버, 25% 정도 랠리 가능성을 맥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암호화폐 분석을 하는 이 캡틴 5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닉스는 XRP 빠돌이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양반인데, XRP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면서 이런 차트를, 주간 차트입니다, 남겼습니다. XRP BTC 주간 차트고, XRP가 비트코인 대비 현저하게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될 거라는 거. 이 정도 되면 거의 XRP 현물 가격도 뭐 한 $2 이상은 갈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래서 급등 랠리 선보이게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지금 XRP 현물 차트를 보면 뭐 일간 차트, 3데이 차트, 주간 차트, 먼슬리 차트 등등이 다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소송 이슈가 빵 하고 잘 해결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는 뭐 늘 전폭적이죠. 지금 주간 차트인데 역사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27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버티고 또 버티면 우리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삼각형, 2018년 고점 찍기 직전까지 형성됐던 이전 삼각형이 있고, 2018년 고점 찍고에 형성된 이 삼각형이 지금 6년짜리가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어리버리 치다가 이 어디쯤에 소송 결과가 빵하고 잘 나와준다라면, 가급적이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나와준다라면 여기 어디가 되겠죠? 그때 빵!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기대 포인트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XRP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 뭐 XRP 홀더분들이 또 많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XRP 개별 영상을 이전보다 자주 올리게 되는데, XRP 홀더분들 그동안 그 다른 어떤 투자자들보다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들 긍정적으로 그래도 펼쳐지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